감옥에서 그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술 재료로 삼았다. 나무 도시락이 화폭이 되었고 고추장은 물감을 대신했다. 감옥에서 먹던 밥에 천 조각과 종이를 이기고 섞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만든 것만 무려 300여 점. 이것은 예술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기질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1969년 이응노는 마침내 석방된다.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다. 예산 수덕사 입구에 있는 수덕여관이 이응노의 집. 이국 땅에서도 언제나 눈에 밟히던 고향의 산천은 감옥에서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달래줬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작품에 도전한다. 수덕여관 앞에 있는 너른 바위. 어른 대여섯 명이 앉아 놀 수 있는 이 큰 바위에 이응노는 직접 문양을 그리고 정을 쪼아 암각화를 만들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듯 석조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렇게라도 감옥에서의 울분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1969년) 그는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 길에 가다가 누굴 이렇게 만나면은 저쪽에서 오다가도 저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때. 예. 슬프고 외로울 때 이응노는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몰두했다. 나무를 이용한 미술품은 이응노로서는 당시 처음 손을 대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 양반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저희 속이 상한다든가 어떤 그 울분이 있을 적에는 일을 더 해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리고 더 강한 일을 해요. 그 후에도 그 두꺼운 철조각 또 나무 조각 이제 붓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외에 힘이 드는 일을 많이 하세요. 당시 이응노가 만든 작품들. 이응노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에 몰두하며 작업실을 떠나지 않았다. Connu, enfin, et on me disait qu'il se levait à 5 heures du matin et il travaillait tous les jours. C'était sa vie, ce travail. Donc je l'ai toujours connu dans l'atelier. Je ne l'ai jamais vraiment rencontré ailleurs. Hein, pas dans un endroit parisien ou pas dans un autre musée. Quand on le rencontrait, c'était dans le cœur de l'atelier, toujours. Voilà. Donc je peux expliquer qu'il y a cette espèce de coquille protectrice qui s'explique à la suite de ces mésaventures avec la Corée. 그러나 파리로 돌아온 그에겐 새로운 목표가 있었다. 동백림 사건으로 중단했던 동양미술학교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동양미술학교는 체르누스키 박물관장의 요청으로 1964년부터 시작했던 일이었다. 동양적인 것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영향을 받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또 그것이 또 각 나라가 겸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떠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동양미술관 그 관장이 제안한 것이죠. 참 좋다. 예술가, 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의 제자들이 그를 통해 동양화의 깊은 세계를 배우고 체험했다. 프랑스말을 하지 못했던 이응로.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C'est-à-dire que bon, en fait, l'élève faisait quelque chose et Maître Li intervenait, s'asseyait à la place de l'élève, prenait son pinceau et réajustait. Et ainsi, à chaque fois, on voyait comment le travail était transformé et dans quel sens il fallait aller. J'ai suivi son enseignement de plus près, c'est-à-dire qu'il nous faisait travailler à partir de branches, de fleurs, après dans la nature, hein, il nous mettait en pleine nature, il fallait faire des arbres et c'était très très difficile. Les pins par exemple, avec toutes les aiguilles de pin, et ça c'était extrêmement difficile. Mais c'était magnifique comme enseignement et Maître Li nous a appris à regarder la nature, regarder un arbre, regarder une cascade. On a fait aussi des cascades, c'était très difficile et très intéressant. 이들 동양미술학교 학생들의 작품으로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린 것은 1971년. 이후에도 졸업생들은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졸업생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총 3,000명을 넘는다. Et c'était vraiment excessivement important. Et beaucoup de gens ont ainsi pu comprendre ce qu'était la peinture d'Asie. Parce que l'occidental, c'est comme pour l'oriental devant la peinture d'Occident, ne voit que la technique, et ne peut pas arriver à faire la différence entre ce qui est purement technique et ce qui est purement civilisation. Et c'était une chose très importante, et il faisait ces démonstrations. 나아가 그는 문자와 동양화, 추상화를 결합, 새로운 미술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응로가 프랑스의 미술평론가와 공동 집필한 책 서. 그는 이 책에서 표지에 실린 3가지 단어, 즉 문자 그 자체가 회화성을 갖는 서예, 화가의 정신세계가 중요한 동양화, 그리고 추상미술, 이들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자와 한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 곡선과 직선, 전통 한지의 깊숙한 질감, 이 모든 것을 이용하면 서예, 동양화, 추상미술이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양화에는 화는 획이요, 획은 화라 그런 게 있습니다. 획이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아주 획을 대담하게 함으로써 형상을 구해내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는 열정기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의 이제 추상, 어떤 좀 더 추상과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언어적 관계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는 이제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술의 어떤 하나의 언어적 기호로 또는 한국만의 어떤 그 형상적 기호로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예술의 세계로 올려놓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이응로는 서양 문자가 아닌 뜻글자 한문, 그리고 한글의 모음과 자음의 조형성을 이용해 글자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서 동양적인 문자 추상 작품을 시도했다. 이들 문자